박가영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박 아나운서님은 자녀 백신 신청했어요? 저 아직 못했어요. 예. 그게 맞으면 되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좀 혜택이 앞으로 많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맞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젊을수록 조금 더 아프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또 할 이야기가 아마 야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 오늘 보니까는 얀센 백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민방위로. 그렇겠죠. 그렇겠죠. 민방위? 예비군 끝났나? 예비군으로 그럼 맞은 걸까요? 민방위로 맞았겠네요. 왜냐하면 전역하고 8년 정도가 예비군이니까 그건 지났을 것 같고 민방위로 아마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당장 지난달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화이자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얀센 백신 신청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당권 주자쯤 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를 많이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정부 백신 문제에 수급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도 정부 당국은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신을 좀 조장하고 혼란을 이야기한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빨리 많은 사람을 맞아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좀 어떤 확실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백신 얘기하면서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고 싶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기면.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앞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MBC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 첫 토비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봤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평상시 100분 토론보다 시청률이 상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만큼 야당의 지금 당권 주자 경쟁이 흥행에 성공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이준석 효과죠. 그것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다 보셨으면 어떤 내용이 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뭐 토론 잘한다 이 평가도 있잖아요. 네, 평가가 그렇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치적 반대파들하고 토론했잖아요. 그럴 때는 토론의 태도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꼬리를 잡는다든가 뭐 조롱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우리 편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토론은 원래 토론이 싸우는 건 아닌데 이게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 편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굴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 편들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정당 사람들 거기다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중진들하고 토론할 때는 상대방하고의 토론처럼 이렇게 정치적 반대파들과 토론처럼 그런 태도는 좀 버려야 된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아서 뭐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만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일 좀 겸손하고 여유 있게 1등 후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의외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시간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준석 후보 했더라면 이 태풍에 얹어서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겁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거. 특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그 퀴즈쇼 관련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좀 나경원 후보도 막 퀴즈 내듯이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불쾌감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 후보 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1더하기 또 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1더하기 1은 뭡니까? 이런 건데. 맞아요. 2006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대답을 강요당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한테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내비쳤다. 토론에서 그렇게 사실은
질문하는 것보다 자기가 준비한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약간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해봤고 가장 좀 주로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됐던 게 대선 경선 시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국민의힘. 근데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좀 정시에 우리의 시간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제 당 밖의 후보들의 사정도 있지 않겠냐 이걸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대립하는 모양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민주당 대통령 경선도 그렇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의 다른 잠룡들 혹은 다른 잠룡들의 측근들이 경선을 연기하자. 그 룰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 여론조사 돌려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룰대로 해라. 연기하지 말고. 이게 있는 룰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룰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2정당, 대한민국 제1야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후보가 없다고 바깥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그거는 룰을 안 정했다 하더라도 이치상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후보 얘기가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는데 자꾸 밖에 눈치를 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밖은 나중 일이고 일단 우리 후보부터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들어와야 된다,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장이 딱 잘라버렸거든요. 네. 없어도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3대 대결에도 이긴다.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후보 단일화를 나중에 거쳤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이준석 씨 이야기는 그 주장이고 제1야당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바깥에만 돌리면 이번에 이 책임 당원만 해도 28만 명, 35만 명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준석 말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나경원 후보 말은 이게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단일화 거쳤거든요. 예. 좀 논리적으로 빈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어쨌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1등 후보를. 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야죠. 그래야 뒤집기를 하는데 1등 후보랑 똑같은 주장을 하면 뒤집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차별화의 또 일종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버스론이다, 뭐 기차론이다, 뭐 큰 차이점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차별화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이 뭐 2, 3, 4위 후보가 지금 동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근데 원래 기본소득의 아젠다는 이재명 지사께 아니고 민주당 거였어요. 네. 네. 민주당 거였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아젠다를 한번 이제 야당이 한번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근데 민주당의 아젠다였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게 돼버려가지고. 네, 뭐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약간 뭔가 다 반대하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뭐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럼 과거에 민주당은 그걸 왜 주장했죠? 그 이야기를 왜 민주당이 아젠다로 선점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2, 3, 4등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만일 이재명 지사가 정식 후보가 돼가지고 기본소득을 그러면 민주당에 정식 공약으로 올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비판했는데 네. 그러면 상대 정당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는 좋습니다만 또 훗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우상급식 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건도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제민주화. 네. 사실 경제민주화도 어떻게 보면 진보의 아젠다거든요. 약간 이제 좌클릭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뺏어간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끼리 생각이 조금 다르고 1등하고 2등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혹시 진짜 다른 정당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겠죠. 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 저는 조경태 의원이 또 요거 부분은 이준석 후보랑 예? 좀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는 게 또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 경선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연달아서 나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만났고 권성동 의원 기사가 나오니까 뭐 정진석, 윤희숙 의원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과는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또 기사도 보니까 6월에 등판한다.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6월 1일이니까 한 달만 돌려봅시다. 시간. 아니 3주만 돌려봅시다. 5월에 등판한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월에 등판할 것이다. 재보선 끝나고. 결국 등판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바람이에요. 빨리 등판하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에 등판한다. 근데 윤 전 총장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번에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5월 달에는 그럼 사람 안 만나고 다녔냐. 5월 달에도 사람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누구누구 만났다. 무슨 뭐 경제통을 만났다. 외교통을 만났다. 다 그런 얘기 돌아왔잖아요. 그럼 등판 안 했지 않습니까? 6월도 이번에도 계속해서 지금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등판한다더라 라고 합니다만은 등판해야 등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7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민주당 예비경선 등록일이 한 6월 20일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일 거예요. 각 주자들은 서로 가장 늦게 등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출마 선언도 가장 늦게 하려고. 가장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아마 서로 소위 말하는 빅3들은 판단할 거라고요. 그러면 6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국민의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뽑히고 난 후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들의 시간이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끼어들 그 시간이 마땅찮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선을 하기 그 사이 거의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출마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선택과 집중 잘 판단해서 딱 선택해서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3월 달에 이제 사표를 썼으니까 3개월 정도 모습을 보면 선택할 시간에 지금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6월 중순에 등판하기도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이렇게 접촉이 많다는 거는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윤 전 총장에게 어쨌든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입당을 만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6월 달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7월, 8월, 9월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윤 전 총장한테 있고 또 넓게 갖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고 어디를 선택하느냐. 윤 전 총장이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선택의 폭이 넓고 이렇게 되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장고를 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과연 윤 전 총장의 측근 중에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 혹 소위 말하는 전략가가 있느냐. 윤 전 총장 본인이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판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주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동혁의 촉을 들어서 그 사이 시간을 노렸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 소위 말하는 돌풍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최근에 좀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회고록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내일 마침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이제 통합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을 되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언론에서는 내일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아직 모르죠. 그렇죠. 확실한 건 모르는데 입장 정리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을 거고. 특히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논쟁이 아마 있을 거고 또 송 대표 입장으로서는 사과를 해도 비난받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비난받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송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로 되고 나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취임하고 한 달이어서 좀 제대로 민생 어떻게 살려나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국의 시간이 좀 뭔가 모든 이슈들을 끌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게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이슈를 언론에서. 글쎄요. 언론에서야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장고를 댈 텐데 송 대표 입장은 빨리 여기서 정리해서 대선에 영향 미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고 본인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당대표하고 뭐 정치인생 간둘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조국 장관하고 전 장관과 선을 그어버리면 송영길의 팬층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 이동학 최고 이동학 최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가 예. 되자마자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보면은 현 최고죠. 최고, 네. 이동학 최고는 이준석 전 최고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저쪽에 이준석이 뜨니까 여기는 이동학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본인 꼭 당대표 입장으로 공식적 사과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입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논란은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2등 민주당에서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다 전 일찌감치 총리들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죠 입장을? 그러니까 옹호를 했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네. 2등 3등이니까요. 그래서 1등은 입장을 아직 못 내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경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더 옹호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을 냈는데 이재명 지사는 1등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전체 지지율이 또 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큰 그림을 본다. 그렇죠.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게 윤 전 총장이 뒤지다가 굉장히 많이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건 이기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이 3등 후보처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이게 윤 전 총장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 전 총장의 검색량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권성동 의원 만나고. 네.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권성동 의원 만났을 때 검색량이 확 떠는 거는 같은 시기에 조 전 장관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이 대립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슈에 오르면 오를수록 윤 전 총장은 더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함부로 입장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민주당에는 왜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혁신이나 역동성 하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대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민주당은 너무 비대해요 지금. 예. 공룡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젊은 정치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30대도 꽤 많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80석이나 갖고 있는 너무 거대 공룡 정당이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의 발언이 이준석처럼 떠오르지 않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에서 그래도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이라든가 이런 젊은 의원들, 예. 이런 젊은 의원들은 언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네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100개 쓰면 한 80개는 비판적인 기사, 비난적인 기사예요. 근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최근엔 특히 그렇죠. 이준석은 대부분 호의적인 기사로 써줘요. 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 뭐 이런 것도 다 핑계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 지난번에 압승 거뒀을 때 다 당선된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5선 국회의원이든 초선 국회의원이든 똑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요. 자, 오늘 그럼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